이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치 현안부터 사건 사고까지 정법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정법 승부 순서입니다. 자, 오늘 정법 승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법률 문제. 이재명 대표 이제 내일 모레면은 검찰에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공소장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를 포함해서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46번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박성배 변호사님. 네. 자,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최종적인 윗선,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최종적인 윗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정점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이미 판단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사건을 두고 배임인지가 선뜻 다가서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 이익을 확보하고 남는 이익이 어떤 정도로 발생하든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성남도계공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의도가 존재한다면 즉 성남도계공이 더 많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죠. 그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돈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면 이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일단 김만배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428억 원을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실제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또 다른 한 가지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공직자와 민간 사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면 이때도 의도를 추단해낼 수 있겠죠. 지금 공소장이나 관련자 진술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 검찰은 기존에는 돈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관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오랜 기간 양측이 유착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추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2014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될 당시부터 남욱 김만배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 이후부터 이재명 대표 측과 민간 사업자 측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였다. 그렇다면 충분히 배임 혐의는 입증될 수 있고 그 정점에 공직자 그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배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점을 살펴봐야 되느냐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돈을 주고받는 관계이냐 유착 관계이냐. 돈을 주고받는 관계는 이건 뇌물 아니에요? 뇌물 더하기 배임죄가 되는 것이죠. 뇌물죄는 뇌물죄는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뇌물죄도 법정형이 상당히 높지만 그를 토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그 배임으로 잃게 된 손해 내지는 얻게 된 이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형량이 상당히 큽니다. 검찰의 궁극적인 수사 목표는 뇌물뿐만 아니라 배임죄에 있다고 평가에 합당합니다. 근데 이제 배임 여부 사실 처음에 얘기를 할 때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다 이 부분이 성남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맞습니다. 또 그리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관련된 사항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지금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만약에 원래 넣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삭제했다 이러면 이 부분 민간업자에게 이게 많이 가도록 일부러 놔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 정민용 변호사라고 법정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검찰이 어떤 전제에서 물었냐면 김문기 전 처장을 찾아가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애라 이렇게 종용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본인이 그럴 수 있는 지위는 없었다. 물론 뭐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이 초과이익 환수다, 배임이다, 민간업자한테 이익이 갔다 해서 대장동 이슈가 떠오르니까 본인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무엇이냐, 왜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당시에는 이런 취지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게 법정 증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연결고리로 해서 배임으로 기소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러 민간업체에게 많은 이익이 가도록 일부러 설계했느냐. 네. 이 부분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한 확정이익을 갖도록 우선주 그리고 우선주를 가진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였습니다. 보통주 형식이 가진 게 화천대유였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사업이 어그러지든 크게 성공하든 성남으로서는 최소한의 이익은 챙기겠다. 예.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예, 예. 굉장히 위험 부담도 감수하고 합니다. 성공을 100% 장담할 수 없었고 왜 부동산 뜨는 것을 예측할 수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반박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같지 않았던 겁니다. 막 그 오를 거라고 100% 장담하기가 어려워서 이 설계 구도를 가져갔는데 이게 범죄다. 배임이다. 이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검찰이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배임을 네. 따지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공소장과 관련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428억 원의 이익을 그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하는 부분인데 말이죠. 이거를 유 전 본부장을 통해서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게 주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유 전 본부장이 이걸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이 대표의 보고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자, 이 검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물증을 확보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유동규 씨의 진술에 많이 의존해서 이번 공소장에도 좀 넣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장동 일당이 추가로 기소가 된 공소장의 내용은요.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아내서는 본인들이 선정되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게 요지인데 사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뭐 이익을 배분하기로 했다, 선거운동을 도와줬다 등등은 사실 이해충돌 방지법 그 요지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에 굉장히 이 여러 이재명 대표를 곤혹스럽게 할 사실관계들을 좀 의도적으로 녹여낸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네. 그게 정말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일단 유동규 씨의 어떤 진술들 그 부분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영학 녹취록 검찰이 굉장히 증거 능력이 좀 있고 증명력도 높은 증거라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전문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언론에 의해서. 예. 보면 유동규 씨 이 대장동 일당이 2층은 모르게 해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것도 나옵니다. 2층이 그 당시에 성남시청에서 시장 직무실이 있던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이 공소사실과는 좀 반대되는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김만배 일당에 대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나눠 갖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라는 부분을 넣어놨어요. 결국 공소장에 그만큼 검찰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보면 물론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진술도 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직접 경험 진술도 있습니다. 양 진술이 혼재되어 있습니다만 그 신빙성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진술 자체는 비교적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지분을 짜 맞췄다가 김만배 씨가 그 지분 비율, 즉 공직자의 지분 비율을 낮췄더니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이 이라고만 반응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줘야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진술은 애초에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진술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진술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이 진술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는 없죠. 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보면 이 진술 외에도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이 이 진술을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즉 정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 내지는 김만배 씨의 진술을 통해서 물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입니다만 각자의 어떤 사실관계를 두고 본 진술이 나온다면 그중에는 나름 검찰로서 유의미하다고 추천해낼 수 있는 일치되는 진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진술 외에도 시간 경과에 따라 각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나아가서는 물적 증거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이재명 대표를 자신 있게 소환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네. 검찰 나름으로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검찰의 주장에 어느 정도의 반박은 한다고 합니다만 구체적인 반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기소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예,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검찰의 수사 기록을 전면적으로 열람 복사해 볼 수 있고 그때부터는 검찰이 제시하는 각 근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기소를 예정해 둔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즉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사를 받아봐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네라고 생각하고 나올지 몰라도 막상 기소할 단계에서는 결정적인 증거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즉 현재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해 두고 있는지는 기소 이후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가 결국은 지금 증거는 네. 진술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전원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저는 김만배의 입입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유동규 그리고 남욱 변호사 결국 진술이잖아요. 진술인데요. 이게 퍼즐을 맞춰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술만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물증이 있거나 다른 제3자에 또 부합하는 진술 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유동규 씨는 내가 김만배로부터 왜냐하면 천화동인 1호는 일단 명의자가 김만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기로 했다라니까 완전히 당사자거든요. 근데 맞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저수지로 쓸 수 있도록 곡간처럼 내가 쓰도록 허용했다. 그건 네. 주기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입니다. 네. 이 혐의 입증에 확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과연 김만배 씨가 그 진술을 할 것이냐도 상당히 관건이고 본인으로서 만에 하나 그런 진술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범죄와 관련된 돈 아니겠습니까? 네. 428억 정도가. 이게 다 범죄 수익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부분도 사실 이 좀 판단을 하는데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이 이제 곧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박 변호사님 이 부분 검찰에서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사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세 갈래죠. 대장동 의혹 쌍방울 사건 그리고 성남 FC 사건인데 네. 공교롭게도 이 세 사업 모두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치적으로 내세워온 사업들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은 뇌물 약속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성남 FC 사건은 제3자 뇌물수수, 쌍방울 사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세 개 수사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돼 버리면 사실 유죄 확정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유죄 확정까지 안 가더라도 재판 단계에 접어들고 서로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유죄라는 심증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각인돼 버리면 그때는 사실상 정치 생명에 상당히 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 여당 대선 후보 지금은 네. 제1야당의 대표로 올라오게 된 데는 상당히 추진력이 강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아왔고 그 추진력의 근거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는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성과물이 사실상 검찰에 의해서 부정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검찰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생결단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재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1심 재판이 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검찰이 성남 FC에 대한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이번에 이제 대장동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네. 검찰 소환 조사를 합니다. 자, 언제 기소할 것이냐 이게 관심인데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기소는 사실 정해진 수순인 것 같고요. 원래는 성남FC는 좀 수면 아래에 있다가 대장동이 더 속도를 내는 느낌이었는데 네. 아마 성남FC가 먼저 소환 조사에 물꼬를 텄기 때문에 대장동과 같이 합쳐서 기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른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에는 이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러니까 수사가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언급한 대장동과 성남FC 건으로 기소는 할 텐데 네. 신변 확보까지 하고자 나설 것이냐 영장까지 청구할 것이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환에 불응했다면 저는 거의 100% 검찰이 영장 청구했을 겁니다. 근데 소환에 일단 응했습니다. 네. 약간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도 나왔었는데 검찰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영장 청구할 명분은 좀 상당히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영장 청구는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영장 청구 없이 기소한다. 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저도 검찰이 영장 청구는 너무 부담이어서 굳이 부담스럽다. 영장 청구까지 할까 싶습니다. 예. 그 이유가 성남FC 사건은 제3자 뇌물수수고 대장동 사건은 배임 뇌물 약속인데 이 자체 법정형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중형 선고가 예상되니 도주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오랜 기간 진행해 왔으니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면 굳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더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인데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네. 만에 하나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물론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됐지만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검찰에게는 치명타입니다. 네, 예. 이미 1심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이 영장 청구를 했다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검찰 수사의 동력이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굳이 영장 청구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반대로 2월에도 임시국회 회기가 이어진다면 어차피 법원 단계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은 오히려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을 앞두고 관련 내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학생 문제입니다. 교원 평가서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선생님을 성희롱한 고3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학생의 인권 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교권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세종시에서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생이 퇴학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자, 어떤 사건인지 장 변호사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연말이 되면 교원 평가라는 걸 합니다. 뭐 학부모도 하고요. 학생들도 하고 동료 교사들이 다면 평가 형식으로 하는데 이게 평가의 어떤 엄정성을 위해서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한 고3 학생이 이 대단히 부적절한 이 교사 6명에 대해서 부적절한 걸 남깁니다. 뭐 그냥 김정은의 기쁨 조나 해라는 방송에서 그나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고요. 좀 입에 담기조차 굉장히 난감한 그런 성적 희롱의 언사를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익명으로 되다 보니까 누가 올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사들로서는 사실 좀 참기가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경찰에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고 처음에는 이게 인적사항 특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인적사항 특정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한 A군을 특정을 했고 본인은 혐의를 다 인정했는데 지금 단계는 일단 퇴학 처분이 내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익명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네네네. 그만큼 누가 썼는지 모르게 하겠다는 거였는데 결국 이 평가서 내용을 보고 이 학생을 찾았어요. 네네. 찾는 게 쉽지 않았을 뿐더러 또 익명으로 작성했는데 여기에 책임을 묻는다? 이것도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시스템상 학교와 교육청 모두 학생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지만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자 상당히 빠르게 학생을 찾아냈습니다. 익명 사이트는 물론 누구도 글 작성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개시될 때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이 교원 평가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 모든 서버는 일정 기간 작성자 정보를 보유하게 됩니다. 익명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글을 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기 마련이고 신원 확인 정보 외에도 IP 주소를 짧은 기간 보유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약 2주? 긴 기간 보유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약 석 달간 보유를 합니다. 즉 수사가 빠르게 개시돼서 수사기관이 그 익명 서버 관리자를 통해서 신원 정보를 파악해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실 파악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개시하다 보니 그런데 역시 이 학생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이 학생을 성폭력 특별법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익명으로 한다고 해도
글쎄요. 그 내용이 도를 넘어서면 네. 이게 처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 상당히 교사들이 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피해를 입은 교사분이 최소 6명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교사들 상대로 그 여론조사를 해봐도 이 교원 평가로 성희롱성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와 관련했을 때는요. 열에 7명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그래요? 했대요. 예. 여태까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네요. 예, 그래서 교원 평가가 아니라 모욕 평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대해서는 거의 100%, 98.7%가 대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그래요?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학생이 고3 학생이라서 대학 진학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퇴학 처분을 당하면 대학 진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졸업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고3인 거죠? 이제 넘어가서 고3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네. 대입을 앞둔 그러니까 대학 예. 입학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대학 진학까지 성공을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온정주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기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입학이 확정이 됐는데 만약에 네. 이런 처분을 받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1차 처분은 내려졌습니다. 이 징계위원회에서 예. 그럼 재심 등의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립학교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고요. 만에 하나 재심에서도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공립학교가 아니면 똑같은 형식이긴 하지만 행정소송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퇴학 처분을 취소 내지 무효로 보아달라는 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제 대학 입학과 관련해서는 이 만약에 네. 퇴학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네. 그러면 대학 입학과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이익하지 않습니까? 학생 예. 입장에서는요. 효력금지 가처분을 먼저 합니다. 내가 일단 대입에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라고 하고 대학 입학은 한 이후에 그렇지만 본안에서 패소한다면 예, 퇴학은 되는 거고 대학 입시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재심 청구 얘기를 하셨는데 재심 청구 절차에 대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어요. 재심 청구 절차 한번 살펴볼까요? 이 학생 징계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징계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징계로 나뉩니다. 이 사안은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징계인데 이 초중등 교육법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퇴학 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이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학생 징계 조정 위원회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기관은 학교 단위가 아니라 그보다 상위 기관인 교육감에 소속된 기관입니다. 30일 이내에 이 재심 청구에 대해서 심사한 후 결정한 뒤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도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련자 진술도 들어보게 됩니다. 이 통보를 받았음에도 퇴학 조치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을 제기해야 하고 그래도 퇴학 조치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고등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받게 되면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 심판 행정 소송에서는 이 학생 측이 집행 정지를 신청해 두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자, 교원 평가서에 선생님을 성희롱했던 고3 학생 퇴학 처분을 받았는데 그 내용 살펴봤습니다. 정법 승부 박성배 변호사 또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